8주차 이제 아동기의 언어 그리고 사회정서 발달의 두 번째 영상이고요. 이제 사회정서 발달에서 우리가 지금 자기이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이해 발달에서 앞에서 자기개념, 자존감, 자아존중감 두 가지 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 자기효능감 그리고 자기통제 이렇게 얘기를 좀 더 할 건데요. 자기효능감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자기효능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잘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잘 해낼 수 없어.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거를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대예요. 정의를 잠깐 보면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 요게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상담자들도 상담자로서의 자기 효능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동기에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들이 있고 자기 효능감이 낮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높은 자기 효능감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촉진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제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과제 지향 노력을 하면 성취를 더 많이 또 얻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을 하게 되겠죠. 낮은 자기 효능감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이제 촉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결여되고 어떤 성취 지향적인 행동을 아무래도 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좀 심해진 경우에는 학습된 무력감이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학습된 무력감은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서 생기는 건데 학습된 무력감을 이제 갖게 되는 아이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럼 아이들이 어떤 활동에도 의욕을 느끼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동에 대해서는 좀 더 작은 경험에서부터 성공 경험을 다시 쌓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개입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성인들 중에도 학습된 무력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통제. 자기 통제는 이제 유아기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자기 통제는 어떤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통제 능력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내가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 세 번째는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이들이 충동을 억제를 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친구를 때릴 수도 있고 친구 물건을 빼앗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마찰, 갈등이 계속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자기 또래 관계에서도 위축될 수 있고 학업 성취나 이런 부분도 충동 억제가 어려우면 계속해서 실패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 통제를 잘 길러주는 것도 이 아동기에서 중요하게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 통제는 이렇게까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정서 발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서 발달. 그래서 유아기 때 이제 정서 발달이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동기에도 정서 발달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유아기 때 정서에 대해서 배우면서 1차 정서, 2차 정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복잡한 2차 정서 같은 게 2차 정서, 자긍심, 죄책감 이런 것들이 성인이 뭔가 지적하거나 성인이 칭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게 이제 아동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서를 표현하는 어떤 규칙에 대해서도 이해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거를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생일날 할머니가 선물을 줬는데 아이가 정말 이거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도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기에게 더 이롭다. 왜냐면 그래야 계속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진짜 감정을 숨기는 일에 점점 능숙해집니다. 그래서 요 아동기 때만 돼도 아이들이 어떤 정서인지를 알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도 제 아들의 정서를 사실은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남자아이라 그런지 더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좀 서운하거나 뭔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좀 특히 서운한 감정에 대해서는 거의 괜찮다 하고 표현 안 하고, 이제 아동기가 되고 나서는 우는 것도 잘 안 보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때부터는 한 가지 이상의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쁘기만 한 게 아니라 뭐 기쁘면서도 조금 슬픈 그런 느낌이 동시에 들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한 학기, 1년이 다 끝나고 반이 바뀔 때 새로운 학년에 간다는 거에 대해서 설레면서도 친구들이랑 떨어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섭섭할 수 있고, 이런 동시에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 발달은 이 정도로 이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도덕성 발달 얘기가 나옵니다. 도덕성 발달. 도덕성이라는 거는, 도덕성 뭔지 알고 계시죠? 네. 선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며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준수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성이 이제 아동기에 적절하게 잘 발달을 해야지만 그 이후에도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래 관계에서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적절하게 행동을 해야지만 그런 조직이나 이런 데서 수용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불행감을 많이 느끼죠. 내가 속한 조직에서 수용되지 않고 뭐 이렇게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본적인 도덕성은 아이들이 이제 획득을 하는 게 그 아이를 위해서 되게 필요한 일인데, 이제 도덕성이 발달한다는 것은 뭐냐?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배우고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네. 왜냐면 문화 규범에 따라서 조금씩 그 도덕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 규범에 따라서 도덕성을 발달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도덕성 발달에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세 가지인데, 네, 생각, 판단하는 거, 생각, 그리고 감정, 행동,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도덕적 판단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게 옳은 행동인가, 그른 행동인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덕적 감정인데,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죄책감이 든다던가, 이런 게 도덕적 감정 측면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행동인데, 사실 도덕적인 생각과 감정이 그 도덕성 발달이 잘 이루어져서 옳고 그름을 잘 평가하고 그리고 죄책감도 느끼고 했지만, 그래도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면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도덕적 행동이라는 거는 실제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한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발달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덕성 발달에는 인지 발달 이론으로도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 정신분석 이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도덕성 발달은 좀 더 중요한 거는 인지 발달 이론 부분이 좀 더 중요하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크게 피아제의 이론이랑 뒤에 나올
콜버그 이론을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제의 이론을 먼저 보면은 아동에게 이런 여기 예시를 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떤 아동이 더 나쁜지 판단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아동이 답변하는 걸 듣고 아동의 얘기를 듣고 이 아동이 도덕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발달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야기 A. 존이라는 아이가 방에 있다. 저녁을 먹으라는 소리를 듣고 존이 부엌으로 간다. 그런데 문 뒤에 의자가 있었고 의자 위에는 컵이 15개 놓여있는 쟁반이 있었다. 존은 문 뒤에 이런 것들이 놓여있던 것을 알지 못했다. 존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문이 쟁반에 부딪히면서 컵 15개가 모두 와장창 깨졌다. 이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잘 아시죠? 두 번째 이야기 B에서는 헨리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헨리라는 아이가 있다. 어머니가 외출하고 없었던 어느 날 헨리는 찬장에서 잼을 꺼내려고 하였다. 헨리는 의자를 놓고 올라가 손을 뻗어 보았지만 잼이 너무 높은 칸에 놓여 있어서 손에 닿지 않았다. 헨리는 잼을 꺼내려고 애를 쓰다가 컵 하나를 넘어뜨렸다. 컵은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고 말았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겠어요? 존이 더 나쁜지 헨리가 더 나쁜지. 근데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 이 이야기에서 그 약간 의도하는 거는 헨리가 더 나빴다 쪽인 것 같은데 헨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일부러 깨트린 건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컵이 있다는 건 알았겠지만 네, 어쨌든 존은 아예 몰랐으니까 아마 헨리가 더 나빴다는 게 여기서의 의도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 가지 들려주고 아이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은 이제 3가지로 얘기가 되는데 타율적 도덕성 단계 그리고 자율적 도덕성 단계가 있고요. 이 과도기가 바로 전환기입니다. 타율적 도덕성 단계는 보통 만 4에서 7세 아동, 전환기는 만 7에서 10세, 자율적 도덕성은 만 10세 이상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율적 도덕성 단계는 여기서 이제 도덕적인 규칙은 신이나 부모와 같은 권위적인 존재가 만든 것. 그래서 규율은 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규율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럴까? 확고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이제 내재적 정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행동의 의도가 어떠한 것이든 결과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그 이야기 A로 보면 존은 몰랐고 헨리는 컵이 있는 걸 알았지만 존 때문에는 컵 15개가 깨졌고 헨리 때문에는 컵 1개가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요때 아이들은 존이 나빴다라고 하게 되겠죠. 전환기는 만 7에서 10세 아동. 이때는 타율적인 도덕성 단계와 자율적인 도덕성 단계가 둘 다 나타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규칙이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10세 이상의 자율적 도덕성 단계가 되면 규칙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이해하게 되고 행동의 결과보다는 상황이나 의도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이렇게 3단계로 도덕성 발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도덕성 발달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인지적인 성숙이 필요하다. 인지적인 발달이 되지 않고서는 자율적인 도덕성 단계까지 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어떤 사회적 경험을 하는가. 이것도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경험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또래하고 상호작용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뭐 모래집을 짓는다거나 어떤 뭐 블럭 쌓기를 한다거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른 사람의 관점도 내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서로 좋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그 도덕 발달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또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콜버그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콜버그. 콜버그는 비슷하게 어떤 상황을 제시를 하는데, 가상적인 도덕적인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확인을 해서 또 이제 콜버그 이론에 따른 단계별로 몇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상적인 도덕적 갈등 상황으로 되게 많이 얘기되는 그런 예시인데요. 하인츠와 약사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유럽에서 한 부인이 특수한 암에 걸려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 부인을 살릴 수 있는 약이 딱 한 가지 있다고 생각했다. 그 약은 부인이 살고 있는 마을의 한 약제사가 최근에 발견한 일종의 라디움이었다. 그 약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고, 약제사는 약을 만드는 비용의 10배의 가격을 약값으로 측정을 하였다. 부인을 살릴 수 있는데 필요한 라디움의 양을 만드는 데는 200불이 소요되었다. 200불이면은 한 3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근데 이거가 한 1960년대, 뭐 80년대인가? 요때 생겨난 그런 거니까 더 비싸겠네요. 지금 기준으로는. 약값을 10배를 받았어요. 2,000불. 재료비 200불 들었는데 약값은 2,000불. 병든 부인의 남편인 하인츠는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서 돈을 모았지만 1,000불밖에 구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약제사를 찾아가서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약을 싼 값에 팔거나 아니면 모자라는 돈은 나중에 지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지만 약제사는 안 돼요. 내가 그 약을 발견했고 나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하인츠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했다면? 하인츠는 어떻게 했냐면 절망했고 결국 약방에 침입하여 아내에게 필요한 그 약을 훔쳤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인츠는 약을 훔쳤어야 됐을까? 아니면 훔치지 말았어야 됐을까? 약을 훔치는 게 옳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좋은 남편이라면 약을 훔쳐야 됐나? 그리고 약사는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도 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고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답한 사람들의 응답을 토대로 몇 단계로 도덕 발달을 이제 나눠서 얘기했냐? 6단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에 따라서 누구는 이 사람은 3단계의 도덕 발달에 해당한다. 누구는 1단계의 도덕 발달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크게 1수준, 2수준, 3수준으로 나뉘는데 1수준은 전인습적 도덕성, 수준 2는 인습적 도덕성, 수준 3은 후인습적 도덕성,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별로 또 2단계로 나뉘는 거고요. 보면 1단계에서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도덕 발달이 더 잘 많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인습적 도덕성에서는 1단계, 2단계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1단계는 벌과 복종 지향, 2단계는 목적과 상호 교환 지향 이렇게 됩니다. 3단계는 착한 아이 지향, 4단계는 법과 질서 지향, 5단계는 사회계약 지향, 6단계는 보편 원리 지향,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교재 380쪽에 요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수준별로 좀 보면요. 이제 전인습적
수준, 첫 번째 수준 1부터 보면요. 일단 인습적이라는 얘기가 뭐냐? 인습적이라는 말은 사회 규범, 기대, 관습, 권위에 순응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습적인 수준이라는 얘기는 사회 규범이나 기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좀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욕구 충족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9살 이전의 아이들이라던가 일부 청소년이라던가 성인 중에서는 범죄자들이 이 전인습적 도덕성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복종하고 불복종하고에 따른 처벌, 이것 때문에 그냥 두려워서 어떤 법이나 규칙을 지키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혹은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벌과 복종 지향의 도덕 단계를 보면 결과만 가지고 자기 행동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받으면 좋은 거, 벌 받으면 나쁜 거,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처벌에 민감해서 행동의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 이 단계는 목적과 상호교환 지향의 이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신의 흥미,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구 이런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규범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하기는 시작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단계가 2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수준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준 2는 이제 인습적 도덕성. 그래서 이때는 수준 1보다는 다른 사람의 그 입장을 더 잘 이해를 하게 되고, 이제는 어떤 도덕적으로 생각을 할 때 사회적인 그런 권위, 뭐 처벌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토대로 했지만 그게 자기에게 내면화가 되는 그런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이나 많은 성인들이 요 3, 4단계 수준 2에 해당한다고 이제 이 이론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3단계는 착한 아이 지향의 도덕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떤 처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착한 아이로 보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게 이 3단계 착한 아이 지향의 도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행동의 동기라던가 의도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신뢰라던가 충성, 존경, 감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준 2의 4단계는 법과 질서 지향의 도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4단계까지 오면 이제 뭐 청년이나 성인들이 자기 자신을 이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질서, 즉 사회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인들은 3, 4단계 정도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준 3은 후인습적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후인습적 도덕성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사회 규범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인정도 하지만 법이라던가 관습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가치 기준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성인 중에서도 일부만 5단계나 소수만 6단계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단계는 사회계약 지향 단계인데요. 이 5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법이나 사회계약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거에 전제하에 만들어졌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이라는 게 뭐 항상 이렇게 모든 사람의 행복하고 일치하게 가지 않고 어떨 때는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법을 지키는 게 더 뭐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법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서로 모순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이해하고 그런 갈등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법을 따른다라기보다는 자기가 뭔가 판단을 내리는 거죠. 6단계는 보편적인 윤리적인 원리, 보편 원리 지향의 도덕인데요.
이때는 이제 스스로 규정한 도덕적인 정의와 원칙을 지향하고 어떤 사회적인 인정이나 기준이나 기대 이런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느끼는 양심의 가책을 더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성취하기 어려운 도덕성 단계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평등성, 정의 이런 것들을 이 단계에서는 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몇 단계에 지금 속하고 계신 것 같나요? 네. 이 부분은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인데 이제 콜버그는 성인들, 특히 여성은 대개 여성 성인은 앞으로 넘어가서 3단계다. 남성 성인은 4단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몇 단계에 현재 해당하시는 것 같은지 앞으로 몇 단계까지 가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콜버그 연구에 대한 비판까지만 하고 세 번째 영상으로 좀 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콜버그 연구에 대한 비판은 일단 도덕적인 행동이나 도덕적 감정도 중요한데 도덕적 사고로만 너무 이 단계를 나눴다. 도덕적 사고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라는 부분. 왜냐면 그 하인츠와 약사였나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내 도덕적인 생각인 거지 실제 내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거랑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이 문화 보편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문화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딜레마 상황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의 도덕적 추론이 일관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3단계에 해당하는 도덕적인 추론을 하는 사람이 또 어떤 상황을 제시했을 때는 5단계에 해당하는 도덕적 추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콜버그의 이론이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만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여성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두 번째 영상 말씀드렸고 뒷부분은 세 번째 영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